네, 전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80년대에 배태된 그 수종주의적 역사관, 그 현대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그 근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시계바늘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70년대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0년대 이런 생각이 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됐는가? 그것은 그 사회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얘기 그렇게 된 그 측면이 있습니다. 80년대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고 수십 년간의 그 축적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70년대에 있어서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격변적 사회 변화, 그냥 뭐 급격한 사회 변화가 아니라 제가 격변적, 카타스트로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러한 그 사회 변화의 그 속도를 가졌던 사회가 어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그 격변적인 그 사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뭐 세계사의 그 유례가 없다고 저는 그 판단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건 대개는 그 전통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이행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이행 과정이 뭐 길게는 뭐 1,2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그 이행 과정을 거쳐서 전통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가게 되고 산업화 사회에서 탈산업화 사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라고 그 영어로는 표현을 하죠. 이런 그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을 하는데 역시 또 100여 년, 뭐 길게는 한 200여 년, 뭐 이런 그 시간적 단계를 거쳐서 이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이룬 영국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탈산업화 과정은 70년대 말 80년대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전통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이행 과정이 굉장히 긴 기간, 산업화사회에서 탈산업화사회 기간이 또 상당히 긴 기간에 이르러서 이거 이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사회에 봤을 때는 영국 이후에 이 산업화가 되고 탈산업화가 되는 사회들,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보다는 이게 좀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캐치업이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경제사에서는 그 거셴크론 같은 그 학자가 이런 것을 이론화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전통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이행을 하는데 10년, 20년의 그 시간밖에 걸리질 않고 산업화 사회가 되고 나서 탈산업화 사회로 가는데 역시 한 10년, 20년 이런 그 짧은 시간을 겪다 보니까 남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겪는 이런 그 사회 과정을 한 20, 30년 사이에 그냥 다 겪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첫째, 인간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격변적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뭐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고 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사회 변화를 인간의 머리나 감성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던 해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죠.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80달러에서 90달러 뭐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다 이제 100달러가 좀 넘어서던 뭐 그런 그 사회였고,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90%가 1차 산업, 특히 그 농업에 그 종사를 하는 전형적인 전통사회 국가였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막 급격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 사회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82년에 들어가서 86년 그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거, 퍼스컴이라고 하는 거를 써보지를 못했어요. 컴퓨터라고 하면은 대학교 그 사무실에 있는 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그 IBM 컴퓨터 같은 것을 생각을 했지 퍼스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퍼스컴이라고 하는 게 일반화가 돼 있고 학생들이 리포트를 내는데 써서 내지를 않고 퍼스컴에서 뭐 도서관에 가면 다 있고 그 쳐가지고 그것을 프린트아웃해서 내는 걸 보면서 상당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원시적인 형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때.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별천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웬걸 한국 사회가 이미 탈산업화 사회에 80년대 말 특히 88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90년대 초에 들어서서 이제는 탈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라고도 하죠. 근데 정보화 사회는 조금 개념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생명공학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그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탈산업화 사회의 최첨단의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0년대 그 전통사회였다가 70년대 산업화 사회가 되게 되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탈산업화 사회가 되는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빠른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at breakneck speed라고 하죠.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목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그 격변적인 변화를 하게 되니까 사람이 여기에 적응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여기서 생기는 또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한 집안 안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가족적인 전통이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집안 안에 할아버지 세대는 전통사회에 태어나서 전통사회에서 살아나고 성장을 하시고 이 장년이 들어서게 되니까 산업화 사회를 겪게 되고 노년이 오게 되니까 탈산업화 사회가 오게 되고 아버지 세대는 전통사회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날 때는 산업화 사회고 기성세대가 되니까 탈산업화 사회가 오게 되고 자식 세대는 산업화 사회 또는 탈산업화 사회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게 탈산업화 사회에서 자라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그 사고 체계를 가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세 세대가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사회에 공존을 하게 되는 남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게 이행이 되니까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기가 힘든데 우리는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집안, 한 사회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 살게 되니까 이 사회 갈등,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그 사회 변화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좀 더 하자고 하면은 제가 학교에 다니던 그 70년대 그 박정희 시대였죠. 우리나라의 그 목표를 8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총액 100만 달러를 이루자라는 그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터무니없이 높은 그 수치였던 게 100달러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1,000달러가 되고 1억 달러를 겨우 했는데 어떻게 그 100배를 해가지고 100억 달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는데 이 목표가 놀랍게도 1976년, 77년에 조기 달성을 해버려요. 그것도 80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기 달성을 하면서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면서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라든가, 수출 100억 불이 정말 그 우스운 그 수준이죠. 정말 우스운 수준인데, 당시로서는 이게 이루기 불가능한 그 수치처럼 보였는데, 이거 이뤘다. 그런데, 이렇게 격변적인 그 사회 변화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90%가 넘는 전통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공업화 인구가 되면서 과반이 넘는 인구가 공업화 인구가 되게 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빠르고 비약적인 발전은 그럼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비약적인 발전이 갖고 온 것은 뭐냐면 절대 빈곤에서의 그 탈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그 서러운 게 밥 굶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밥 굶고 배가 고프고 굶어 죽는 것처럼 그 비참한 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게 충족이 안 되고 굶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배고파 죽고 하는 것처럼 그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 밥 굶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이건 요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대단한 거냐라고 젊은 세대가 얘기할지는 몰라도 이걸 이룬 것은 정말 그 대단한 그 성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점은 이거는 아주 그 긍정적인 건데 뭐 잘 사는 나라에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서 극빈국에서 중진국으로 그 뛰어오르게 되는 시기가 바로 그 70년대인데 그리고 이때 북한과 대한민국이 그 위상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이 역전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그런 그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그 격변적인 그 사회 발전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면이 훨씬 많고 참 좋은 거지만, 여기에는 그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뭘 하면 100% 좋은 것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100% 나쁜 것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건 이 세상에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으면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뭘 하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마치 어떤 약이건 다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작용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부작용보다 더 약효가 크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격변적인 그 사회 변화와 발전에는 그 대가가 있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 이 대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사회 갈등의 그 심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아주 원시적으로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그렸는데 이게 산업화 이전의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이 대단히 두터운 피라미드 구조죠. 그리고 이 중산층 사실 이게 너무 두텁게 했는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상층분 아주 극소수만 있는 그런 그 전형적인 그 저개발 국가 빈곤 국가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가 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뭐 이런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위가 두터운 이 마른 목골 그리고 극빈층은 없어지게 되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자기가 일할 의지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 그런 그 마른 목골 구조가 되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리고 뭐 그때 잘 사는 사람과 지금 잘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이 위가 없으니까 제가 또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마른 목골 구조를 갖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구조가 더 안정적인 사회 구조냐 하면은 이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다 같이 못 살게 되니까 빈곤의 그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불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한 upward mobility 그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계급 분화가 확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옆집에 살던 삼식이가 같이 못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잘 살게 되고 더 잘 살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다 잘 살게 됐죠. 하지만 이게 더 잘 살고 더 잘 살고 뭐 우장창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이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서 사회적인 어떤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인 승자와 상대적인 패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승자지만 상대적인 승자와 상대적인 패자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사회가, 분노가 중첩이 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사는 나라가 됐다가 제일 잘 사는 나라의 하나 정도로 변화가 됐는데, 그리고 독재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제 민주국가로 변환하는데도 성공이 됐는데, 이 한국 현대사가 그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땐 좋지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 역사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역사관을 뒤집으면서 사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다 거짓말이야. 우리 역사에는 어두운 면이 많아. 에서 더 많아. 어두운 면만 있어. 이것은 잘못된 체제야. 너희들이 예모보다 못 사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왜? 책임이 내가 아니라 구조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급격한 그 사회 변화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라는 역사관이 인기를 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뒤져보면 어두운 면이 많은데 이런 그 어두운 면을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시켜오다가 80년대까지는 이런 어두운 면을 재발굴해내면서 계속 이것을 그 역사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니까 이게 뭐 새로운 면도 좀 있고 우리 역사의 그 폭을 넓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고 있던 것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는 영어로 리비저니즘이라고 합니다. 수정주의. 이런 생각이 합쳐지게 되니까 여기서 사회변화에 생긴 분노가 역사관에 대한 분노,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분노,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그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시기가 80년대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79년, 80년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79년, 80년도는 한국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12.12 군사 쿠데타, 5.17 조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아주 격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처들, 정치적인 상처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12.12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냥 군부의 진압,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참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79년, 80년에 있었던 상처를 안고 우리가 80년대를 시작하게 됐을 때, 오공화국을 쓰게 되고, 그때, 대학에 들어온 대학생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번에 인터뷰에서 정규재 실장님께서 이게 바로 전두환 정부의 업보다, 과오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게 되고, 그런 반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이게 분노와 반감으로 번져나가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처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수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으로, 치닫게 되는 수정주의 사관의 전성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사회가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사상이 배태가 되게 되고, 이러한 사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관이 학계, 문화계, 교육계, 더 나아가서 사회계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